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과 그것이 간접적 혹은 뭐 직접적인 영향이 돼서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민족운동 하면서 한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좀 안 해줬어요. 이집트라는 나라였는데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라는 걸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이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걸 이제 이집트에 만들었지만 이제 영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인들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 이집트에서 대대적인 이른바 반영 운동,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요. 영국은 이제 수에즈 운하, 요걸 관리하는, 그리고 군대 주도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이집트의 독립을 인정해 줬습니다. 즉, 이집트의 스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있었지만 영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고요. 영국이 이집트에서 대대적인 반영 운동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수에즈 운하만큼은 우리가 운영해서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해준다면 이집트 너희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독립에 성공을 했던 나라가 이 시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이 많이 벌어졌을 이집트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체제 이후에 경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증권 거래소의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공황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1차 대전 이후로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됩니다. 유럽에 그런 무기를 만들어 수출해 주기도 하고요. 전후 복구 과정에서 유럽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는 과정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경제를 이끌게 됐다. 1차 대전 이후로 경제를 이끌게 됐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많은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됐던 이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서 터지게 되면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대공황이 왜 미국에서 터지게 되는지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카드가 무엇인가에 주목을 하게 됐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카드는 이른바 자유, 방임, 주의, 즉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공황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니겠니라고 하면서 이제 루즈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카드를 뽑게 됩니다. 이른바 전문적인 용어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고요. 즉 국가가 경제에 직접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딜이 무슨 뜻이랬어?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새로 뽑는다라는 뜻인 거죠. 즉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카드를 버리고 국가가 경제 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카드를 택했다. 그게 바로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이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 사업을 통해서 이 경제 대공황을 조금 타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뭐 사회 보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걸 했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강 개발 공사였죠. 테네시강 개발 공사. 여기에 댐을 지음으로써 경제난을 헤쳐보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 테네시강 개발 공사를 국가가 주도를 하게 되고 국가가 실업자들한테 이 테네시강 개발 공사에 일자리를 주게 됨으로써 경제 회복도 하고 일정 정책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게 됐었던 그런 결과까지 펼쳐지게 됐던 게 바로 이 경제 대공황 시기에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테네시강 개발 공사, 이게 아주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비슷하게 이제 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경제난을 맞았지만 이들은 이제 제국주의 시절부터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식민지 간의 유대 관계를 굉장히 잘 결속을 다지면서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야. 경제 기반이 좀 애매한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됐던 독일, 그리고 비슷했던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경제 기반도 굉장히 취약했고, 특히 독일과 같은 나라는요, 이 대공황이라는 사건을 맞고 나서 완전히 패닉에 빠져요. 안 그래도 갚아야 될 배상금도 많은데 대공황까지 터지다 보니까 근근히 살던 독일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의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데올로기가 뭐였냐면 바로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였어요. 미국이나 영국처럼 이렇게 대공황을 경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전체주의가 뭐야? 즉, 그쵸. 개인의 모든 활동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발전을 위해야 된다. 즉, 국가나 민족이 최고다. 개인의 그런 이익은 국가와 민족에 의해서 탄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국가의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전체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른바 그쵸 나치스라고 하는 나치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등장을 하게 됐고,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시즘이라는 용어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군사력에 의한 대외적 발전에 두었던 군국주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대공황 이후에 더욱 발달됐었던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쵸.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병합하게 됐고요. 또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그죠 점령하게 되고요. 일본은 어떤 사건을 일으켜? 그죠? 우리나라 북동쪽에 있는 만주라고 하는 곳에 만주사변이라는 걸 일으켜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거기에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세우게 됐던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자, 이런 대외 침략의 그런 분위기가 결국엔 어떤 사건으로 귀결이 되는 거냐면 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귀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으로 귀결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개를 맞게 됐냐를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른바 동맹이라는 걸 맺죠. 추축국의 공수동맹이라는 걸 맺게 되고요. 그리고 독일과 소련이 그쵸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이거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서부전선, 동부전선 다 같이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전선이 넓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소련만큼은 독일의 편으로 이끌어 들어가지고 독일이 서쪽 유럽을 정복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이른바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해? 독일이 이른바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하면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독일이 전쟁 초기에 굉장히 잘 나갔어요. 유럽 대부분을 다 장악했으나 영국의 저항으로 인해서 침략에 제동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독일은 영국이 너무 심하게 저항을 하게 되고 전쟁이 점점 길어지면서 석유 이런 게 부족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요.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소련을 침공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소련의 완강한 저항으로 모스크바를 점령하진 못했고요. 심지어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이라고 하는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이라고 하는 곳을 습격하게 되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이른바 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까지 전쟁이 벌어졌었던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연합국이 미드웨이라고 하는 데서 미국이 미드웨이라는 데서 일본을 격파하게 되고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소련이 스탈린그라드라는 곳에서 소련이 독일을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향방을 바꿨던 이른바 어떤 상륙작전, 그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연합군이 전세를 완벽하게 뒤집게 됩니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연합군이 완벽하게 전세를 뒤집을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프랑스가 해방됩니다. 프랑스가 해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영미연합군과 소련군이 동서 양방에서 공격하자 독일이 처음에 항복을 하게 되고요. 독일이 끝내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은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어디, 그렇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렇죠, 원자폭탄을 맞게 되면서 결국에는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2차 세계대전은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공수동맹을 처음 맺으면서 점점 그런 전쟁의 분위기가 일어나게 됐고요. 독일이 전쟁 전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동부전선에서 독일이 방해받지 못하게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내 독소불가침 조약의 약속을 깨고 소련을 침공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면서 전선이 태평양으로까지 넓어지게 됐고요. 미국이 참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소련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게 연합군, 미국, 영국 등의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승기를 가져주게 되었고요. 프랑스가 해방되게 됐고, 독일이 이듬해 항복하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일본이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을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이제 결과에 대해서 볼 건데, 즉 전후 처리 문제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 2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5천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또 나중에 이제 더 언급을 하겠지만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반인륜적인 범죄들도 벌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도쿄와 니른베르크에서 이른바 전범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전에 대서양 헌장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 국제연합이라는 걸 만들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고요. 이른바 이제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이라고 하는 3대 회담을 통해서 이제 전후 처리 문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카이알포의 3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이 결정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잠깐 언급했던 것 같고요. 이 카이알포 회담 중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이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서 독일이 분할 점령되게 되고요. 일본이란 나라는 미 군정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다가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를 통해서 일본은 1950년대에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과 전후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 양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확산이 되었고, 또 전후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다가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못을 했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양심적으로 반성을 했는지, 그런 문제, 즉 인권 유린과 그 인권 유린에 대처하는 두 나라의 상반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